짧지만 깊이가 있는 역사 공부, 품격 있는 새로운 인문학, 신용환의 역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3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타이틀 뭔지 아세요? 순실이 누나가 싫어하는 독립운동. 순실이가 안 들어가면 안 팔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역사계. 호빠. 네? 오빠. 말 잘못했다. 오빠. 야, 너무하다, 진짜. 일부러 그랬어. 오빠. 교회 오빠. 심쿵쌤. 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예. 우리가 공개 방송이 아니라 생방에서 호빠 얘기하고, 예. 오빠 얘기하니까 속 시원하죠? 난 그게 제일 시원해. 자, 그리고, 역사계 22세기 새로운 얼굴의 역사 강사 최강욱 변호사. 예, 최강욱입니다. 예. 자, 드디어 우리가 네. 우리 애청자들과 진격의 애청자들과 함께 하얼빈 떠나기로 했습니다. 정봉주 최강욱 변호사 심쿵쌤과 함께하는 개념여행 안중근 의사 거사 현장 세계 가장 볼만한 여행상품 빙등제의 도시 하얼빈을 함께 갑니다. 가슴이 뛰죠? 안 네, 뛰어요? 네. 안 뛰나 봐. 추워갖고 얼어 뒤져라 그냥 가서. 내년 1월 18일 수요일에 떠나서요. 22일 일요일 돌아오는 4박 5일간입니다. 우리 셋이 같이 가고요. 총 금액은 145만 원. 신청은 imtv.or.kr imtv.or.kr 들어가셔서 가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고요. 게시판에서 신청하시고 거기 있는 계좌로 계약금 30만 원을 입금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고 가는 현금 속에 밝아지는 여행 질서. 자, 이게 145만 원이면 비싸요. 그러니까. 4박 5일. 그래서 가이드 없이 가면 비싼 거고 이런 최고의 가이드하고 같이 가면 싼 거야. 한 4, 50만 원. 여행사에서 우리가 이번에 여행사 차렸잖아요. 전국구 임정여행사. 임정여행. 예. 왜냐면 나라가 개판이 됐잖아. 나라를 다시 세우는 여행사. 임시정부 여행사. 임시정부 여행사예요. 그 오늘 역사책 이거 보면서 네. 그 다음엔 연해주도 가고 그 다음에 청산리 봉오동도 가고 다 가야 되겠더라고. 예? 하얼빈을 아주 이번에 4박 5일. 제대로 파겠다. 뭐 제대로 4박 5일도 부족하대요. 자, 그런데 imtv.or.kr 들어가시는데 여기 가면 정율성 기념관도 있대요. 예. 정율성 기념관. 중국인민해방군 예. 군가. 중국인민해방군 군관한 걸 100번을 봐도 못해요. 이번에 전승절 9월 3일 날 우리 지금 최순실의 아바타 다건이가 올라갔던 천안문 네. 망루 네. 그때 쫙 사열하면서 울려 퍼진 노래 중국인민해방군 군가 그거를 작곡한 그분이 정율성 네. 광주분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전라도 광주. 예? 자, 그 성함도 그 음률할 때 율자에다가 이룰성자인데 그래요? 딱 희한하게 그렇게 음악까지 그렇게 부친께서 그걸 보고 알았나 보네. 글쎄 말이야. 꿈을 무슨 그런 꿈을 꿨을 수가 있겠죠. 예? 하늘에서 천사가 딱 악기를 타면서 내려오는데 태어났어. 예. 예? 그러니까 정율성. 얘 꿈 얘기하면 내가 최순실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꿈 얘기 조심하셔야 되는데. 예. 네. 야, 근데 그 얘기 좀 들어봤어요. 최태민이 성대묘사하고 향을 피우면서 네, 그랬다면서요. 기절했대잖아요. 기절하면 기절하면 혼이 확 나가니까 접신이 쉽게 되거든. 기독교 크리스찬들은 모르지만. 그래서 박 기자가 얘기한 게 맞아요. 최순실만 보면은 최면에 걸린 것 같다. 한 번 걸리면 계속 걸린대요. 무속인들의 얘기야. 한 번 그렇게 접신이 됐고 이 영적으로 연결이 되면 영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정신이 미약해갖고 확 제압이 되는 거거든. 참, 근데 얘기가 너무 좀 끔찍하더라. 뭐 영적으로 지하고 구부라고 그러고 한번 보고 쓰러지고 무슨 맛이 갔다 그러고 그게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뽑아놨으니. 참. 불쌍해. 아니 우리가 불쌍해 우리가. 슬퍼 진짜. 그러니까 라스푸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라스푸친 얘기도 좀 생각나더라고요. 라스푸친은 우리 전국구에서 처음 얘기했어요.
아, 그게. 최변이. 그 다음서부터 쫙 퍼진 거야. 아, 그래요? 그 다음서, 그 다음서 이걸 방송을 들은 예, 예. 그 정의당 사람들이 예. 라스푸틴이 연상된다. 정의당에서 제일 먼저 기자회견 한 거예요. 그게. 그 우리를 듣고 기자회견했다고 어떻게 확신하세요? 내가 물어봤죠. 진짜? 내가 물어봤죠. 기자회견한 사람한테 라스푸틴 우리 거 듣고 그래 했냐. 네. 근데 전화통화 안 돼. 그래서 나 확신했지. 전화통화 안 돼.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일부러 피하는구나. 왜냐면 인정하기가 싫거든. 아. 예? 아, 근데 라스푸친도 최면 기술을 배워요. 최면. 그러니까 최면이래잖아요. 최면하면 사람 편안해지니까. 그래서 사진을 하나 봤는데 예. 공작 부인을 무릎 위에 안고 옆에 공작 부인 또 하나를 끼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스푸친의 최고의 전성기 시절에. 아, 근데 그 최면에서 이렇게 높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와서 최면을 통해서 귀부인들을 다 자기 편으로 이제 야. 만들었던 거죠. 예. 그 결국 이제 그러니까 라스푸친도 그렇게 성적으로 탐닉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어? 그런 거 하는 애들은 다 그러나 봐. 아니, 그러니까 최태민이도 그렇고. 그 육체의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와의 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피해 게 가름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네. 혼음. 예. 그 사이비 종교 다 혼음을 하잖아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예. 예. 왜냐면 피를 섞는다고 하는 거니까 그게 그럴싸하잖아. 말도 아유. JMS도 그렇게 했잖아. JMS도. 예. 아, 유명하죠. 예, 제가 그런 쪽은 굉장히 잘 알죠. 예. 근데 보니까 이번 사건 보니까 신천지가 맞더라고. 네. 아, 뭐 다 섞여 있던데. 그러게. 피가름 원래 통일교의 또 교리죠. 그렇지. 예. JMS는 그 신학기 때 되면 여대생들이 섹시하게 옷을 입고 처음에 입학한 입학생들 옆에 가서 팔짱 끼고 쫙 들고 와요. 그러면 막 신입생 애들이 남자 팔짱을 끼고. 네, 그러니까 아유. 신입생 애들이 막 이제 막 황홀한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잊지 못하던 게 저희 과랑 이제 같이 수업 듣던 미술교육과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이제 키도 좀 크고 했던 여학생이었는데 이제 그냥 좀 개성 있게 생겨서 눈에 많이 띄었는데 그냥 평소에 평범하게 입고 다니더니 딱 그 신학교 대학교 완전. 2학년 1학기 신학기 때 아주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 앞에서 정문에서 이제 신입생들이 그렇게 하고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야, 저 왜 저래 막 이랬던. 예, 근데 이게 근데 이제 왜 그런지 모르죠. JMS 그 교리 들어봤어요? 그거 알죠. 예. 왜냐면 하나님의 뭐야. 뜻이 예. 그 섹시하고 화려한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거로 설명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예. 그 교리를 그렇게 해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 그런 구조를 잡아갖고 그 정청래 선생하고 무슨 친척이래잖아. 아 그 JMS 정명석 정명석, 예, 예. 지저스 모닝스타. 지저스 그 모닝스타 같은 고향 친척이래 자기.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JMS가 본인 이름 정명석인데 지저스 모닝스타라는 그랬었어요. 뜻이래요. 유명한. 그게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서울대 기숙사가 그 낙성대역에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거든. 그쪽에 교회가 있었어요. 낙성대역 쪽에. 그래가지고 맞아요. 서울대 애들이 JMS 많았어. 예. 그러니까 그리고 시골 애들 서울 와가지고 외롭고 맞아, 뭐잘 맞아요. 촌스럽고 이러니까 걔들 그냥 그리고 가서 이렇게 거기 가면 뭐 하냐고 그랬더니 예배 보러 가면은 무슨 락 밴드가 있대. 그래서 막 뚜두두두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혼이 나간다더라고. 즐겁게. 가면. 그러니까요. 그게 원래 기독교에서는 부흥 집회를 잘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걔들은 그게 전체가 다야. 그리고 옛날에 우리 보좌관이 그거 중대 다녔었는데 중대도 많았대요. 예. 그 JMS 있다가 나왔는데 나온 이유가 그 교회가 거기 있으니까 보라매 공원에서 체육대회를 많이 했대요. 네. 보라매 공원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쪽은 정명석 혼자 하고 저쪽은 27명. 축구. 예, 축구요. 모세의 기적이 벌어진다는 거 예. 축구. 그럼 정명석에 몰고 가면요. 2, 3m 푹 쓰러진대요.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를 막느냐 그러면서 아유. 푹 쓰러진대. 그리고 27대 1로 싸우는데 17대 0으로 이기고. 미치겠구만 진짜. 아니 그 사람이 예. 멀쩡한 아니, 사람도 그런 사람한테 홀려버린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아유 참 어쩌면 그럴까 몰라. 끝난 거야, 끝난 거. 어떻게 이걸 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 전 선하이고 제자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예. 거기 이제 무슨 여름 궁전, 겨울 궁전 이런 게 있대요. 예. 그 교주에 그래서 학생들이 뭐 때가 되면 이제 뭐 여름 궁전이나 겨울 궁전으로 이렇게 캠프도 가고 JMS가 아니 통일교가 통일교. 예. 그러다가 이제 그날 우연히 어떤 날인데 이제 문선명 교주가 우연히 학교를 방문하거나 이런 날이 되면 그날은 이제 점심이 뭐 공짜 선문대인가 그 대화가 또 그런 식으로도 막 그러니까 가보면 아무튼 이렇게 여름 궁전은 뭐 대리석이고 겨울 궁전은 무슨 황금 디자인이고 아무튼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들으면 한심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그 주권을 위임하고 이 통치권을 위임했다라고 하는 이게 납득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참 나쁜 게 예전에
그 박주원 대표가 그랬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내대표 시절에 김무성 원내대표하고 할 적에 둘이 협상할 때 만나면 예. 김무성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박근혜는 자기가 봐도 정말 이상하다. 예. 무슨 무당 같다. 귀기가 느껴진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었어요? 박주원 씨한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김무성이는 이번에도 지가 그랬잖아. 세상에 최순실이 모르는 놈이 어딨냐고 다 새누리당 거짓말이라고. 쪽이면. 그러면 지는 다 알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친박은 다 알았다는 거죠. 나쁜 놈들이지, 세상에.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난 이번에 민주당에서 제일 잘한 것 중에 3가지 전제 조건을 걸었잖아요. 석고 대제하고 우병우 자르고 마지막에 뭐였었냐면 최순실 부역자들 다 사퇴시켜라. 네. 사퇴가 아니라 그건 처벌해야죠. 국민을 농락한 거를 같이 동조한 거야. 그러니까 타겟이 최순실도 있고 예. 박근혜 대통령도 있지만 새누리당의 아니 부역자. 원죄도 부역자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역자. 그 분명히 책임을 져야지 뭐 예. 건너서 청와대 구경하듯이 자기들이 얘기하는 건 자기들의 말도 안 되는 권력과 자기들의 금욕 이 욕망을 위해서 그냥 인정을 했던 거예요. 예. 어쨌든 인정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 이제 막 그럼요. 무적이 되다가 이제 맞아요. 자 어쨌든 근데 우리 조선의 역사하면서 이렇게 진짜 피 흘리면서 지킨 이 나라를 예? 되찾은 이 나라를 거기다 살짝 하나만 붙이면요. 어디야 인천 순복음교회인가 최성규 목사라고 있어요. 여기 정통 보수교단 목사인데 옛날 노무현 정권 때 뭐 노무현 대통령 거의 공산당처럼 몰았던 목사거든요. 굉장히 큰 교회 목사인데 어제 설교에서 이제 어제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오늘 도대체 우리 목사님 무슨 설교하나. 근데 뭐라고 설교했냐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야. 뭐 탄핵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몇 년 전에 무슨 광고를 하신 분이냐면 국민일보에다가 5.16은 역사적 필연이었다. 이런 광고 하신 분이에요. 그런 이상한 좀 그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양반 같은 경우는 진짜 사이비 종교라서 그런 초능력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할 사람들 같아 보면 어? 다들 상태가 안 좋아 보면 그러니까요. 참. 자 오늘 349페이지 20강 이역만리에서 독립을 향한 싸움을 계속하다. 네. 이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되찾으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진짜 이건 개고생이란 표현도 아니고 다 목숨을 걸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찾은 나라를. 원래 원제는 제가 이제 맨 처음 썼던 원제는 그때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뭐 이런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독립운동사를 이제 지금부터 한 4주에 걸쳐서 쭉 나가게 될 텐데 저를 검토하면서 그들이 눈에 보이는 희망을 갖고 싸웠다라면 혹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싸웠다라면 결코 감당할 수 없었던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빨리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면 내가 가서 국회의원 해야지 장관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싸우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당위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가능성, 계산, 자기의 출세, 영달 이런 거 없이 했다라는 거고 이제 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세운 나라가 오늘 우리나라인데 어떻게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지금 대간천지 일어날 수가 있냐 그런 참담함과 비통함으로 독립운동사에 대해 좀 디테일하게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내가 이번에도 그 생각이 들어서 속상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랄까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또 어떤 가능성이 없더라도 올바르다는 것을 이유로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 싸우고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좋은 유전자인데 그 유전자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열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부하고 들러붙고 어떻게든 살아남고 아부자라고 이러는 그게 우성이래? 결국 그런 놈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우성 유전자가 그런 놈들이 돼가지고 자꾸 내려오고 진짜 좋은 유전자는 오히려 열성이 돼가지고 자꾸 줄어들고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 좀 그렇지 않아? 들어보면 정말 짜증나. 아니 나는 그 감옥에 갔다 와서 한 2, 3년 3, 4년 지나면서 이제 피선거권이 없으면서 점점 현실에서 외면돼가는 이런 아주 불안함과 쓸쓸함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공식적으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명박의 삶과 내 삶이 딱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서울시장에서부터 그 나쁜 짓을 하고 살았는데 서울시장이 됐다가 대통령이 됐다가 퇴임한 이후도 승승장구하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야. 내가 잘못 살고 저렇게 선택한 길이 더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멘탈이 약하면 그럴 때 자살하는 거야 보니까. 아니면 김문수처럼 되거나. 그 진짜 그분은 김문수가 진짜 그거잖아요. 가장 돌아가고. 예, 예. 내가 이렇게 감옥 가고 뭐 뒤지게 싸웠지만 나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쟤네들이 더 잘 나가더라. 나 절로 가야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치, 요즘엔 진짜 이상한 짓 많이 하던데. 누가요? 김문수. 그분이요. 어디서 향 맡았나 보지 거기도. 아. 향 냄새 맡고 누가. 근데 제가 어디를 갔는데 그 무슨 이제 국정교화 와서 뭐 이랬는데 55세 정도 되신 그 그냥 일반 노동자신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김문수 젊은 시절에 김문수 노동운동가를 만나서 그분의 연설을 들으면 진짜 예수님처럼 뒤에서 광채가 났다고. 아우 그때 전설이었어요. 선호련의 김문수는 정말로 헌신적인 투사. 그러면 그거 항상 맨 앞에 서서 토론할 때도 그러잖아. 누가 반대하고 막 그러다가 이게 얘기가 꼬여버리면 내가 정통이다. 그걸 딱 정리해요. 그 정도. 그러면 내가 정통 노동운동가다. 정리 끝. 나만큼 열심히 싸우고 나만큼 고생한 놈 있으면 나와봐라 이런 거였지. 네.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그 얘기가 나오면은 토론 종결. 그 정도의 그럼요. 카리스마. 근데 그 어르신께서 나는 노동자고 도망갈 것도 없고 돌아갈 것도 없고 지금도 노동자로 살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변한 거를 보면서 자기 지금도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글썽이시는데 예.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 속상할 거 없어요. 이제 김문수도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순실컨 이거 확 터지기 전에 또 뭐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닥치돼가지고 완전히 끝난 것 같더라 정말. 그러니까 그건 진짜 못 봐주겠. 박정희 찬양? 뭐 박정희 찬양 무슨 빨갱이 얘기하고 어쩌고 했잖아 또. 예. 하여튼 그냥 문재인 얘기하면서 그랬던가 뭐 하여튼. 아니 그리고 문경이면 박정희 찬양도 하는데 이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찬양을 해요. 예. 황당하게 좀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자 일단 독립운동사로 다시 돌아가시죠. 그래. 네, 그 앞에 일러스트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지금 우리가 활동하는 데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만주, 뭐 연해주, 상하이, 미주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그림이죠. 당연한 그림인데 사실은 뭐냐면 일본이 이제 결국은 조선을 자기는 식민지로 만드니까 밀려서 이제 그쪽 올라가고 떠나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만주, 연해주 그리고 이 어디냐 미주 이런 데서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일단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 주 다음 주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간 해보도록 하세요. 정신이 갑자기. 근데 하여튼,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만주가 이꼬르 간도는 아니에요. 그건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난 많이 헷갈렸었어. 예.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좀 대표 지성인들도 나와서, 이거 그냥 거의 등치에서 많이 설명을 하세요. 내가 헷갈렸으면 대표 지성인으로서 대표로 헷갈린 거지 뭘 다른 대표 지성들을 얘기를 해. 기분이 확 나빠지나 벼락하네. 인정도 확 상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사실은 이제 냉정히 말하면 그냥 백두산 기점으로 해서 백두산 북쪽을 그냥 북간도, 오늘날 그쪽이 간도라고 하고 서쪽을 서간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대강 위치를 볼 수 있죠. 백두산을 기점으로 북쪽을 북간도, 네네. 서쪽을 서간도. 정도로 보시면 예, 돼요. 그러니까 남간도는 없네. 남간도는 한반도니까. 한반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정확하게 정해진 지리적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자연이. 이 정도를 얘기한 거고 만주는 만추리아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만주라는 개념이 훨씬 넓죠. 그렇죠. 예, 중국이 밀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그 북방 유목민족들이나 또 수련민족이 같이 살기도 하고 예. 우리가 또 점령했던 땅이기도 하는 혼재한 지역 전체이기 때문에 만주가 있고는 이제 그 간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과격한. 아니다. 예, 과격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동북 삼성 정도 되면 그게 만주로 보면 되나요? 그게 만주죠. 그렇죠. 예, 네. 굳이 얘기한다면. 굳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간도에는 압록강이 흐르는 거고 남쪽에. 그렇죠, 예, 그렇죠. 만주는 저 흑룡강이 흐르는 게 만주고. 그러니까 심지어 요동과 만주를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요동은 이제 랴오강, 요화 동편을 이제 그 리순 다렌 같은 그 우리나라 만주의 일부죠 이제. 예, 그쪽인 거고 만주는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 어떤 땅이라는 게 고정적으로 여기가 다 어디까지 우리 땅이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간도가 섬이라고 하는 사람도 봤어 나는. 간도가 섬이라고요? 네, 독도도 섬이니까 간도도 섬.
아, 그건 저거랑 똑같은 거죠. 칼국수에 왜 칼 없지? 가래떡에 왜 가래침 없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얘기를 안 해요, 학자들이. 왜냐면 독도 쪽은 좀 얘기가 명확하니까 막 얘기하는데 간도 쪽 얘기로 가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고대사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간도 우리 땅이 아니었냐 갖고 싸울 수도 있고 하니까 예. 학자들이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번에 뭐 때문에 간도의 날 맞아서 어떤 기자님이 저한테 전화 왔었는데 이제 제가 이러저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랬구나. 교수님들이 대답을 다 회피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이걸 많이 헷갈려 하죠, 실제로. 간도, 만주. 네, 그리고 이제 좀 크기를 원하고 사실 사람들이 크기를 원하고 여기 무조건 우리 땅이어서 좋겠다라고 원하는데 역사는 좀 복잡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고요. 일단은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문제 뭐냐면 청나라가 중국의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가 만주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청나라를 세운 누르하치가 사실은 젊은 시절에 백두산 일대에서 수련을 하던 사람이에요. 지금 가보면 그 수련 지역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랬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뭐라 하더라 그 한 200~300만 명 정도 되는 여진족이 중국 전체를 지배한 다음에 만주 일대에 봉급령을 내려서 아무도 이제 못 들어오게 했어요. 이게 또 이제 청나라, 금나라, 한민족 설의 또 이유지. 거기서 심지어 금나라가 김씨의 나라라는 것까지 가면서. 네, 그 경주김 뭐 해가지고. 그거를 역사 스페셜에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 정부가 공식 항의했어요. 이게 역사 스페셜 나왔어요, 그게? 역사 스페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옛날 버전이긴 한데 역사 스페셜에서 막 소수설을 막 많이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예 중국 정부가 공식 항의까지 했었어요. 아니, 막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 그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네나 우리나 원래 같은 거였는데 왜 우리를 배신하고 명나라를 돕느냐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가까지 나왔잖아. 그러니까 예. 그런 거 다 붙이면 이제 뭐 하나의 이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데 근데 아무튼 성역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실제로는 이제 조선인의 이주는 이제 사실상 금지가 됐죠. 금지가 돼서 못 넘어가고 있었고 불법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실제 넘어간 적은 없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기록상으로는 이제 두 가구가 이제 처음으로 압록강 북쪽으로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1875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봉급령 해제가 돼요.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2차 아편전쟁 이후에 중재를 해줬던 아편전쟁을 중재를 해줬던 러시아한테 연해주를 뺏기면서 소위 말하는 만주 일부가 러시아의 수중에 들어간 거죠. 예. 그러니까 만주를 비워두면 러시아가 계속 남하를 할 수 있으니까 만주 쪽에 사람들이 사는 거 허락을 해주고 한인들이 넘어오는 것도 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주게 된 거고. 그러니까 러시아의 남진을 막을 요량으로 좀 이주해서 살아라. 일단 봉급령 자체를 해제를 시킨 거죠. 봉급령 자체를 누구나 다 들어갈 수 그러니까 있는. 청나라 땅이 지금 중국 땅보다 넓단 말이에요. 그때는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이런 게 다 청나라 땅이었단 말이에요. 아, 그랬어요? 네. 오늘날 몽골도 다 청나라 땅이고. 네네. 그러니까 그 연해주를 러시아가 이제 뺏어가면서 그러니까 다 열강들이 그때 나눠먹게 했잖아요. 예. 그때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막 몰락할 때. 그때 이제 러시아는 항상 그쪽 땅을 또 노리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청진, 나진 이런 데를 계속 노린다는 게 그렇죠. 그 부동항. 그거 얼지 않는 항. 그게 항상 러시아는 염원이고. 참, 나도 엄청 무식했어. 고등학교 때 부동항이면 움직이지 않는 항인 줄 알았어. 그거 되게 억울하신가 봐요, 지금. 몇 번 얘기했잖아, 내가. 벌써 몇 번. 항이 어떻게 돌아다니지, 이게. 얼지 않는 항 그러면 안 되나? 꼭 부동항이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뭐 그것도 한자어의 잔재니까. 근데 뭐 배 안 헷갈리는 것처럼 맥락에 따라서. 그게 무슨 배 같은 소리야.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이제 그쪽에 땅이 넓고 농사를 짓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이 있으니까 확실히 이제 을사조약 이후부터는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근데 문제 뭐냐면 넘어가서도 너무 힘든 거죠. 왜냐면 중국인 지주들의 조건이 굉장히 가혹해서 기본 3분의 2. 그러니까 소작료가 한 60. 그러니까 넘어갔을 때 땅도 없고 다 가서 소작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텃세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승부는 뭐냐? 수전농법. 논농사를 성공을 시키는 거죠. 그 척박한 땅에 가가지고 가능해요. 별을 심어버리니까 중국은 감탄을 했다는 거야 만주족들이. 소를 끌고 가서 확 심어서 자라니까. 그래서 가을 되면 황금 들녘 쫙 되고.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밭만 있었던 데 아니에요. 그렇죠. 밭도 잘 안 되는 데인데.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 아예 수렵 지역이라고 배워요. 수렵 지역. 거기는 원래 말 타고 뛰어다니던 놈들이 텐트 치고 누구한테 뭐 뺏어서 먹고 사냥하고 이러던 땅인데. 밭농사랑 유목을 겸하던. 그러니까 논농사 지역이 아니죠.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씨 뿌리고
그게 가능했나 어떻게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 진짜 책을 대단한 보면- 민족이라니까. 책을 보면서도 야 이게 진짜 그냥 자갈밭에다가 논 만든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아, 그러니까 옛날에 저 스탈린도 깜짝 놀랐다는 거잖아요. 그 중앙아시아로 다 이주시켰잖아요. 예. 거기서도 또 다 농사를 또 성공했다잖아. 근데 기후상으로도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가보면요, 그냥 길거리인데 한적한데 가면 그 옛날에 이제 그 뭐죠 큰 맷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황소가 돌리는 맷돌이 있어요. 예. 이렇게. 연자방아. 예, 연자방아. 그게 지금도 가끔 버려진 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가서 그런 걸 했던. 그때 우리가 지금 한류는 그 케이팝 아이돌이잖아요. 이때 한류는 논농사, 쌀농사. 어? 전 세계를 감동시킨 거야. 그러니까. 응? 그렇게 해갖고 이게 살아난 민족인데 어떻게 순실히 참. 그러니까. 전에 한번 그 얘기도 하지 않았나? 외국 선교사가 누가 와서 보고 한국 사람들은 너무 게으르다. 예. 어? 그랬다가 저 북쪽에 올라가서 그걸 보고서 아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오면 일단 목욕을 안 하니까 그 냄새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 거부감 느끼고 되게 그때는 어려우니까 막 예. 무식하다고 느끼고 이러다가 좀 지내보면 소박하지만 자기네 전통을 갖고 있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굉장히 가족을 아끼고 예. 그러니까 기록을 보면 다 나타나는 게 이렇게 할아버지가 손주를 아끼는 나라는 처음 봤다. 예, 이렇게 가족 간의 우애를 강조하는 문화도 처음 봤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또 남쪽 지방에서는 하도 가렴주구가 심하니까 예. 열심히 일해봤자 그놈들한테 다 뺏기니까 어떻게 보면 태업을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정말 염농이라고 그렇지. 예. 근데 이제 북쪽에서 살아야 되니까 정말 민족 길을 쓰고. 예. 여기 뭐 써놨지만 21년에는 70만 무 그게 이제 1930년 되면은 뭐 1,300만 섬, 그러니까 900여만 무까지 늘어나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12, 3배가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10년 만에. 그러니까요. 예. 근데 아니 그거 중국 애들이 보고 막 감동하면서 지들도 했나 봐. 예. 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용정, 둔화, 훈춘, 그러니까 요즘 룽징이라고도 많이 하죠. 용정은 이제 그 윤동주 생가가 그렇죠. 있는 걸로 유명한 곳이고, 훈춘은 이제 그 나중에 봉오동 청산리 대첩의 이제 주역 예. 지역이 되는 곳이고, 지금도 뭐 개발 지역으로 아주 유명하죠. 용정은 그 누구죠? 금방 누구라 했어? 윤동주. 씨. 윤동주 생가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문익환 목사님 목사님, 예, 고향이. 부친 네. 모친께서 여기에서 용정초등학교 운영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장준하, 문익환, 그다음에 윤동주. 윤동주 이 세 세 분이 분이, 초등학교 동기 동창. 예. 예. 실제 나이는 이제 1917년생이 윤동주고 예. 두 분은 이제 1918년생이라고는 하더라고요. 1918년생 맞아요. 예, 예. 그렇게. 근데 지금 가보면 웃긴 게 그렇게 윤동주 생가 안에 들어가면 사진 두 개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시인 윤동주하고 문익환 목사님 걸려 있는데 윤동주 시인은 이제 젊은 날에 사진이 걸려 있고 문익환 목사님은 이제 나중에 나이 드셔갖고. 그러니까 이거 부자 같아요. 그래서 좀 사진이 그렇게 좀 막 애처로우면서도 근데 초등학교 졸업식 때인가 언제 그때 또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 예, 있었죠. 그게 세분 다 가장 나오는 유명한 사진이 있죠. 사진이죠. 세 분 다 나온. 네. 문익환 목사님 나이 드셔서도 그랬지만 젊었을 때 진짜 미남이었잖아요. 완전 미남이죠. 정말 그렇게 잘생기나.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세 분이 다 인물이 사실 다 인물이 좋아요. 장준하 선생님도 그렇고. 그 세 분 다 젊었을 때 사진 놓고 보면 윤동주 선생이 제일 빠져 그 중에서. 맞아. 진짜 문익환 목사님 잘생기셨어. 예. 근데 성근형은 그거에 보면 좀 덜 생겼다.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진짜. 그렇게 따지면. 예, 예. 예? 문익환 목사님 동생 예, 문동환 목사님도 엄청 미남이잖아. 미남이죠. 그래요? 진짜 잘생겼어요. 원래 문익환 목사님 비서 하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가방 모찌 했었죠. 통역. 예, 내가 왜냐면 옛날부터 모찌떡을 좋아해갖고 가방 모찌. 근데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제야 운동하면서 거기서 이제 영어를 잘하시니까 문익환 목사님 계신 게 민통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징역 갔다 와서 거기에 들어간 거죠. 대학생 때?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네, 졸업하고. 그럼 네. 대학 때 몇 번 갔다 오신 거예요? 아니 이제 좌경사범이라고 취직이 안 되니까. 자경사범. 아니요, 언론사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에 붙어. 예? 언론사 시험도 보셨어요? 봤었죠. 이니셜. 아니, 다른 애들이 다, 야, 그거 봐야 떨어져. 면접 때 다 떨어져. 근데 난 다행히 2차에서 떨어졌어요. 나는 제도권에 가서 처음으로 저기 하신 게 국회의원인 줄 알았더니 그 전에 기자도 될 뻔했구나. 그러면. 신문사. 예. 그리고 또 말지에 있었잖아요, 말지. 그거 말지 기자는 특채해갖고 다 한겨레를 갔어요. 예. 그 한겨레 가려고 그랬더니 선배가, 김모식이 선배가 말지에 같이 있던 분이 딱 저녁에 술 한잔 먹으면서
야, 시진아. 그래서 예, 그랬더니 시진. 너는 언론인으로서의 직업적인 삶을 살 거냐? 본격적인 혁명가의 삶을 살 거냐? 선택을 해라. 그래서 엥? 그럼 그냥 본격적인 혁명가의 삶을 살아야지 했더니 2주 있다 보니까 그분이 안 계셔. 어디 갔나 봤더니 한겨레로 가셨어요. 한겨레 자기는 한겨레 기자로 갔어. 뭐야? 나는 목구에 딱 잡아놓고. 참나. 나중에 그분이 이제 또 다른 언론사 또 사장도 하고. 예. 그때 갔으면 그렇죠. 진짜 재미없는 삶을 살 뻔했어. 아니 한겨레 기자들의 삶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안 맞는 삶을 살았던 거지. 지금 좀 뭐 독일에서 이렇게 뭐 해마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독일에서 이제 순실이 누나 손잡고 말똥 냄새 맡아보고 5분 전에 떠났구나. 하여튼 이제 그쪽이 이제 현재도 조선족 그 자치공화국이 있는데요. 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지금도 100만 넘게 살고 있다고 하고 이제 보통 구분할 때는 북간도라고 하지만 통상 그냥 간도라고 하는 지역이 이 지역이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우리의 전통적 자치가 없으면 소멸이 되고 말거든요. 왜냐면 서간도 지방은 지금 가보면 그냥 아예 안 살아요. 아무도 안 살고. 서간도 지역은 그 예전에 얘기했던 신흥무관학교 같은 경우도 그냥 밭이에요. 옥수수 밭이고 그 옥수수 밭 사이에 뒤져보면 뭐 그 당시에 주춧돌 같은 거 몇 개 발견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가보면 전혀 자체를 찾아볼 수 없어요. 북간도만 남아있는 거예요. 북간도만 남아있는 거죠. 거의 한인들이 거기서만 몰려 살고 있고요. 예. 여기가 이제 뭐 이상서 선생이 세운 서전서숙, 뭐 예. 김야견 선생이 세운 명동학교, 또 대종교가 뿌리를 많이 내렸고요. 뭐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대한신민당 같은 하여튼 50여 개의 어떤 단체들이 만들어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민회가 옛날에 개척했던 거 말씀드렸죠. 삼원보나 고동화 합리화 쪽은 신민회에 의해서 개척이 됐고 그때는 이제 굉장히 사람들도 많았고 활발했지만 지금 이제 존재하고 거의 사실상 한인들이 살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하간 주로 이제 백두산 북쪽의 북간도 쪽에 지금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있고요. 이제 이어서 약간 광고를 뒤로 갔으면 제가 이게 딱 어울릴 텐데 이제 그러면 이제 만주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아까 이제 초입에도 얘기했지만 독립운동은 숫자와 성패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이걸 고려했다면 아마 한 건도 못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희망을 보고 가는 거지. 네, 그 자체가 올바르니까. 예, 그거 해야 되니까. 근데 얼마나 대단했냐. 이 일제 측 나온 기록으로 따져보면 1920년 한 해만 국내로 쳐들어오려고 했던 유격전이 1700여 건 정도가 예. 기록이 되고 있고요. 21년엔 600건 정도, 22년에는 397건, 23년에는 454건. 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죠. 물론 이게 할 때마다 뭐 수천 명 단위의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 소위 말하는 국내 유격전을 벌이면서 문을 두드리는 이런 활동들을 했었다라는 건 이건 정말 기적적인 숫자. 그러니까 난 이 수치를 여기서 처음 봤는데 어마어마한 예. 희생이자 사실 어찌 보면 그렇고 희생이죠. 예. 그러니까 자꾸 잘못 기억하는 게 학교 교육에 도 문제일 수 있는데 봉오동 청사님만 기억하는 거. 그것도 일종의 성과주의거든요. 그때 그렇죠. 예. 대승을 거뒀다. 근데 이런 어떤 우리가 차마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량 속에서 그런 큰 사건들이 터졌다라는 것 꼭 같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오늘은 이제 핵심적인 얘기겠죠. 이제 봉오동 청산리 대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이라는 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1905년에는 을사조약, 예. 10년에는 강제병합. 아주 비극적인 숫자인 거고, 그리고 19년에 3.1운동과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그 다음인 20년에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게 이제 되는 거죠. 일단은 이제 국경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본이 계속 이제 압록강과 두만강에 이렇게 초소를 계속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오히려 또 싸움은 계속 심해지고 그때 이제 보통 이제 홍범도가 주도했다고 많이 학교에서는 얘기하는데 화령현 3등자에서 출발해서 일제 헌병소대와의 충돌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열받으니까 일본이 이제 남양수비 한 개 중대와 헌병 한 개 중대 그러니까 뭐 한 6, 70명 정도 되는 이제 부대를 보내니까 최진동이 이끄는 군무도독부의 독립군이 또 그걸 격파를 합니다. 이렇게 몇 번의 작은 전투가 누적
지역이 되면서 큰 전투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이제 흥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과정이지 이게. 작은 어른 싸움이 큰 어른 싸움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 활용량 3dun자 전투를 뭐 13명 정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예.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수십 단위로 커지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최진동 장군의 군무도독부가 승리를 거두니까 이번에는 월강 추격대대. 이것도 사실은 숫자는 계속 이게 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예. 한 250에서 600명 정도 되는 부대가 결성이 돼서 이제 넘어갔죠. 어찌됐건 예. 중대 싸움이 대대 싸움으로 이제 커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봉오동에서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뭐 등 여러 가지 부대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예. 일본군 한 157명 정도를 사살했다. 근데 그때 이제 독립군 전사자가 한 4명 정도였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거죠. 통계로만 보면 일본군은 아주 최종의 화력으로 무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간신히 무기를 좀 어떻게 구하고 그래갖고 근데 157명 이 기록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이게 그냥 우리 중심적으로 기술해 놓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 아까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고향을 버리고 거기 다 지금 이곳저곳 떠난 거 아닙니까? 식구들 예. 데리고. 아니, 그럼 제대로 그 끼니도 못 그러니까. 때웠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가가지고 그 춥고 황량한 땅에서 땅을 일궈가지고 다 농사를 지으면서 그 와중에 또 군대까지 만들어가지고 또 일본 놈들하고 싸우면서 예. 그것뿐인가요? 거기 또 마적대나 이런 놈들 많으니까 걔들로부터 걔들하고도 또 가족들 지키면서 야 이건 정말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기에 친일 단체들도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애들과도 또 싸워야 되고. 아니 그리고 내부에 밀정들도 또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솎아내느라고. 그렇죠. 또 밭에 갖고 농사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논에 가갖고. 그래서 이게 서간도 쪽은 좀 많이 규명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그 누구냐 이회영 선생 혼자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은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갔고 운영 루트가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북간도 쪽은 아직도 연구해야 될 게 천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자금이 어디서 구성이 됐고 어떤 과정 속에서 이 활동들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여러 미스테리들이 많고 학계 논쟁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청산리 대첩에 홍범도란 이름을 한 10여 년 전에 처음 껴넣기 시작할 때부터도 학계에서 굉장히 싸우고 막 그랬어요. 왜 청산리에 홍범도가 들어가냐. 근데 지금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밝혀내는 과정이 여전히 아, 청산리는 김자진만 알고 있었잖아, 이제까지는. 그쵸. 그리고 그렇게만 가르쳤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도 홍범도도 있고.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들어온 게 한 20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초기에 막 학계에서 엄청난 논쟁도 막 하고. 그랬었어요. 네, 예전에 네, 네. 우리는 당연히 청산리는 김자진, 봉오동, 홍범도 이렇게 그렇게만 외웠는데 알았었는데. 네. 근데 내용을 따져보니까 이게 아니라 청산리의 과정에도 홍범도 쪽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또 하게 되고 학계 논쟁이 돼서 지금은 이제 정설로. 네, 들어와서 이런. 근데 아직도 확인되지 못한 여러 가지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상태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연구하시다가 뭐 인생 다 보내신 분도 많고. 아니, 한데. 이게 주로 이 역대 당시 역사 기록도 예. 일본 애들 거 역사 기록을 근거로 하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일단 기본 사료죠. 기본 일본 사료가. 네, 자료가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도 뭐 그때 사료를 만들어 놓을 여력이 있었겠어? 정신이 없었고. 그 중국은 사료가 너무 없고. 그리고 이제 현장 생존자의 증언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그렇죠. 채집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많이 못 됐고. 근데 그게 그동안에 북한하고 막혀 있어가지고 그쪽에 우리 학자들이 갈 수도 없었고 중국도 당연히 그때 적성국가라고 해가지고 중공이라고 하면서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는 저 러시아 사람들에 의해서 저 중앙아시아로 이주당한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그 양반들 얘기는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뿌리가 뽑혔다고 볼 수 그러니까 있고. 흔적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가서 막 찾는 분들이 얘기 듣는데 근데 뭐 그 당시 이장의 아들 뭐 이런 분들이 기억을 하고 기억에 예. 근거해서. 근데 그것도 또 따라가 보면 아직 학계가 확인하지 못한 막 터 같은 게 또 남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도 많은 좀 투자를 예, 예.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문화융성에만 투자를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어? 응? 문화융성이 그러니까 고용태한테. 이런 걸 투자해가지고 역사를 융성시키고 문화를 부흥시킬 생각을 해야지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98년인가 청산리 유적터 갔었을 때는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그때 그냥 나무 비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민간 단체가 간신히 만들어 간 거고 도무지 어디를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예, 생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너무 아이러니한 게 윤동주 씨는 진짜 복 받은.
예, 많이 기억되고 예. 좋아하고 생가도 보존되고 이런데 그 외 나머지는 뭐 여기가 거기더라 정도 얘기니까. 저는 처음에 중국하고 수교되고 이제 그쪽에 우리 사람들이 찾아가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송정하고 해란강이 여기다. 그게 이렇게 신문에 사진에 나오니까 진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노래에만 나오는 일송정 해란강인데 저희가 또 예전에 운동하던 시절에 학교 때 왜 해산할 때나 또 한참 분위기 고조될 때 하면 그 선구자를 불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일송정 해란강을 가슴 벅쳐서 불렀었는데 이거를 그 후세에 우리들이 독재 정권과 싸우면서 그 노래를 부를 때 되게 벅차오르는데 옛날에 일본 놈들하고 싸웠을 때 그 심정. 응?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이게 정말. 저는 그 기사를 봤는데 네. 문득 그때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일성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 소나무인 줄 알았어요. 네, 저도 그냥 대충 붙인 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게 예, 아니고 예. 그냥 소나무는 늘 푸르고 예. 어떠한 그 시련에도 꺾이지 않고 예. 즐기고 항상 푸르고 이런 상징 아니에요? 민주의 상징, 희망의 상징 그런 거로만 네. 알았었다가 근데 묘하더라고 느낌이. 근데 제가 거기 갔었거든요. 그때 예. 이제 없었어요? 제가 일송정 위에서 해란강을 다 봤어요. 아주 일찍 98년인가 7년에 갔었는데. 근데 이 분위기 깨는 건데 그 일송정 거기로 추정되는 지역에 소나무가 없어요. 딱 항구로 있어요. 항구로. 그게 근데 일성종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뭐 이성종이야? 아니 누가 심어놓은 거야? 그런 얘기도 있고 이렇게 멋있게 쫙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거기 되게 황당하게 이상한 나무가 하나 있어서 그건 너무 실망스럽고 대신 해란강은 그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강이 이렇게 계속 S자로 흘러요. 근데 그때 되게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참 그거는 정말 저도 되게 인상적으로 해란강을 봤던 기억은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뭐 그 작곡자가 뭐 친일 혐의도 있고 이래서 싹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긴 하죠.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네, 그런 것도 나중에 역사 프로젝트를 가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했죠? 훈춘 전투하고 이제 월강 추격대 이런 데서 이제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일본이 열받는 거죠. 얘기한 것처럼, 아니, 준비를 했는데 화력의 소리가 떨어지지 않는데 왜 지는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 체계적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예 간도지방 불령선인 초토계획. 그러니까 이게 좀 상식적으로 불령선인이란 말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선인들, 이렇게 나쁜 조선인, 일본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초토계획을 세워서 일단은 훈춘 사건이라는 사건을 조작해요. 불령할 때 이게 령이 무슨 령자예요? 그게 좀 어려운 영자더라고요. 저도 예.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의미는 예. 좀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그러니까 말투는 얼핏 듣게 되면 좀 불량한 조선이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거죠. 예, 그런 개념으로 썼는데 저게 더 비극적인 건 뭐냐면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 식민지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 이놈들이 국민과 비국민을 분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해 통제에 잘 따르고 그러니까 천황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을 국민이라고 부르고 말 안 들으면 비국민. 비국민 중에 제일 악질들이 불령선인. 불령선인. 예, 이게 이제 조선 사람들 중에 소위 악질적으로 말 안 듣는 사람을 불령선인이라고 한 건데. 불령 조선인의 준말이었죠. 예. 근데 이제 이것이 요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이어서 내려오면서 그런 사람은 국민도 아니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예. 김무성이도 그랬고 이정현이도 그랬고 그 친일파의 마인드로 그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어휘가 똑같이 그럼 사용하는 그 거네. 국민 비국민의 분류가 뿌리를 따져보면 일본 놈들이 하던 그 얘기를 그대로 지금 친일파의 후손들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자기들의 말하자면 노예로서 찍소리 안 하고 그냥 던지는 돈이나 주워 먹고 이런 개돼지들은 한국 국민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국민이고 이게 뭐냐고. 우리 지금 비국민 셋이 앉아서 방송하는 거네? 아니, 이제 앞으로 그런 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들은 다 잡아갖고 새바닥을 뽑아버려야 돼. 응? 혓바닥이라면 공포감도 없어. 새바닥을 뽑아버려야 돼. 아니, 학원에 한 선생님이 단두대를 한 다음에 다 이렇게 댕강댕강 해야 된다고 아까, 이제 오늘 그런 얘기 듣고 왔는데, 아유. 단두대는 그 전원책 표현 아니에요? 요새 올 단두대를 밀고 있더라고, 그 사람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올 단두대. 올 단두대? 학원에 다. 사자상어처럼 올 단두대라고. 아휴, 참, 어떻게. 엊그저께 광화문에다가 단두대 갖다 놨다는 거 아니에요? 갖다 놨죠. 네, 그래서. 또 그 금방 또 경찰 치우려고. 치웠다더만. 치우는 놈들은 또 뭐야. 아휴. 하여튼,
훈춘 사건을 조작합니다. 예. 마적대를 매수해서 마적대가 독립군인 척하고 1920년 10월 2일 날 훈춘 지역에 쳐들어와서 그걸 넘어와서 민가와 일본 영사관을 습격해서 13명의 일본인과 조선인 순사 1명을 죽여요. 예.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유가 있죠. 쳐들어가려고. 왜냐면 이제 국경선을 넘어서 대규모의 병력이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어떤 명분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쪽 지역은 중국 땅이니까. 그래서 조선군 19사단, 블라디보스톡 파견군, 북만주 파견군, 관동군 등 약 2만여 명을 동원해서 간도 일대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요. 북풍 공작의 원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북풍 또 공작의 원조야. 그렇게 해석이 되네. 그러면 그런 걸로 지금은 약간 국수전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이 빨갱이들 짓이다 이러면서 좌우를 갈라놓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저놈들 짓이다고 하면서 실제로 돈 갖다 줬잖아. 그 전쟁 일으켜달라고. 그 북풍 공작이지 이게. 원조야 원조. 이렇게 한 것을 보고 다 배운 거야. 근데 2만 명 치고 들어와도 예, 승리를 거두는 거죠. 객소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뭐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대한신민단, 국민회군 등이 사실은 거리가 되게 넓은 지역이에요. 이게 특정 지역에 몰려서 싸운 건 아니고요. 예. 넓은 지역인데 그 지역의 전투들이 발생하는데요. 삼도국 방면에서는 김좌진의 북로군정서와 야마타 토벌대 간에 이제 오전 8시에 10월 21일 날 교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산리 골짜기 백운평 부근에서 일본군 1000명 전사 가장 컸던 전투였어요. 이때 독립군 피해는 전사 20명, 그러니까 중상 3명, 경상 수십 명 대승을 거둔 거죠. 이어서 북로군정서라는 이름이 좀 특이하지 않아요? 응? 그냥 대한독립군 이런 거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명확하잖아. 북로군정서는 왜 그런 거예요? 서로군 정서도 있고. 그래. 예. 저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냥 한자로 추측하기를 여기는 그러니까 군대만 가지고 그 싸우는 조직이 아니고 군대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행정 조직도 포함돼 있고, 그러니까 정할 때 그 군정서의 정자는 행정할 때 정자고 그 서자는 경찰서 할 때 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군과 관이 합쳐져 있는 뭐 그런 말하자면 자치기구로서 그런 이름을 그러니까 쓰지 않았을까. 전투에서는 전투 시에는 싸우고, 전투를 싸우고 예. 평상시에는 행정을 하면서 예. 지역의 자치를 뿌려가는. 예, 우리 교민들을 다 보호하면서. 그거 검증하지 말고 이렇게 주장을 해. 그래서 제일 설득력 있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자치성을 예. 갖고 있었는데 보통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제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이렇게 예. 군사 조직 정도로 많이 얘기하고 실제 이 단체들도 이 단체들은 거의 그 군사 조직의 단체 역할을 철저하게 했어요. 아니 이게 보면은요 우리가 그 통일 문제 다룰 때 예. 북한이 지금 쓰는 정책이 이거 아니에요. 핵 경제 병진 정책. 예. 평상시에는 군사적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민간 차원에서 경제 발전에 도용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 군사와 경제, 군사 행정이 같이 가는 그 당시 간도지방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안 하면 군량민은 어디서 구할 것이며. 근데 근데 우리 이런 수준 높은 수준의 이 그 진가역이 청와대 이 날라간 그놈들 문고리 3인방보다 훨씬 낫다 이런 좀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야 이번에 굿했냐? 굿할 때 너 돈 떡고물 좀 떨어졌냐? 그러니까 우리는 문고리 3인방이 못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골방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적 방송이나 하고. 우리 골방 3인방. 골방사일방. 문골방 3인방. 야, 근데 설득력이 있네. 예? 전투 시기의 전투와 평상시의 행정 조직이 결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스템들은 언제나 그렇게 하려고는 하는데 네. 실제로는 그게 얼만큼 민중과 결착된 조직으로 운영됐는지에 대해서는 입증이 안 된 것도 많고 그렇죠. 그러지 못한 부분도 사실은 많고 그래서 통상의 학교 교육에서는 이거보다 요건 주로 군사 조직으로 많이 분류를 네. 하고요. 네. 다음 이제 뒤에 이제 3부라고 우리 책에서는 자세히 안 달았는데 나중에 나오는 조직들은 좀 이중성을 띠지 않나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직 조금은 파헤쳐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추정을 충분히 해볼 수가 예, 있지. 그 제가 하여튼 독자적으로 생각한 거니까. 예. 한번 아니, 그런 관심을 추정이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그럼 네. 거기서부터 그런 상상력으로부터 가다가 모든 사료를 갖고 검증하는 게 이 이론과 사실의 그 추정 방법이 아니거든요. 가다가 몇 가지 나오게 되면 안 맞춰지는 퍼즐은 네. 이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상상력도 무척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저는 하여튼 저 시절에 그 명칭 중에 서전 서숙 이럴 때 나온 서숙이라는 이름하고 예.
이 군정서에게 나는 되게 이렇게 인상적이었거든. 인상적이지. 서숙이라는 것도 왜 글서자에 기숙사 할 때 숙자가 합쳐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우면서 같이 공부를 가르쳤던 예. 데였을 것 같고. 기숙학교. 네, 기숙학교 맞아요. 요새로 치면. 네, 근데 이제 우리 저기 한 다다음 주 정도에 이제 이들이 어떻게 자금을 모집하고 했는지도 예. 또 자세하게 어느 정도 이제 다뤄보는 시간은 갖게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2만 명이 치고 들어오는데. 예, 이게 2만 대 한 번에 몇천이 붙은 건 아니에요. 그 2만이 쪼개져서 쳐들어와서 예. 수천 대 이제 또 한 뭐 몇백에서 천 정도가 충돌을 하는. 연인원 2만 명. 그러니까- 연인원이 2만 명이 되는 거죠. 합한 게. 전체가 예. 전체가 간도 일대로 쳐들어온 네 방면의 포위군의 총량이 한 2만 명 2만 정도고 명. 예. 교전할 당시에는 이제 몇천 명의 부대랑 주로 충돌했는데 이 얘기가 중간에 푹 빠진 건데 아무튼 이 백운평에서 큰 승전을 거뒀고요. 다시 이도구 완루구 일대에서는 홍범도 총사령관의 지도하에서 또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홍범도가 나오는 거구나. 네네네. 예. 그리고 뭐 천수평, 어랑촌, 맹계골 뭐 등등의 지역에서 10여 차례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알 수 있는 기록은 천수평 전투에서는 일본 기마중대 120명 전멸, 그리고 독립군 2명 죽었고, 같은 날 어랑촌에서는 김자진 홍범도 연합부대가 공동으로 일본군을 섬멸했는데 이때 일본군 연대장도 죽이고 사망자 1000여 명, 그때 독립군 한 100명. 그래서 총 다 따지면 일본군 총 2000여 명이 전사하고 또 한 2000여 명이 부상을 입은 대승을 우리가 이제 거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2000명 이르면 이게 사람들이 워낙 뭐 2차 세계대전 이런 것 때문에 이 숫자를 너무 작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부대와 부대가 전투를 해서 교전해서 한 전투에서 이 정도가 죽는다는 건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전투인 거죠. 폭격이 있어서 민간인 학살 때문에 숫자가 확 올라가는 건데 실제로는 뭐 6.25 전쟁 때도 전투 보면 한 번에 한 부대가 몇천 명씩 죽는 건 굉장히 많이 죽는 전투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과였다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김자진 홍범도 장군만이 아니라 그런 이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젊은 독립군들이 함께 노력을 하면서 이제 크고 의미 있는 성과를 이때 냈다. 라는 거죠. 그래서 20년에 이렇게 기세 좋게 우리가 또 하나의 시작, 19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라면 만주에서도 희망에 다시 확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린 거고요. 저는 357쪽에 방금 얘기했던 이런 유명한 당대를 호령했던 호골들의 그 장군들 예. 이름도 중요하지만 결국 여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중의 단합된 힘이 쓰러져간 그 역사가 이런 승리를 가져왔다. 난 이런 대목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러시아 혁명도 우리가 보면 레닌이 성공한 것 같지만 러시아 민중의 승리 역사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그런 거를 봐주는 게 역사를 보는 거지. 안 그러게 되면 인물 중심으로 한 영웅사관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 밑에 부대원이 없었으면, 예. 그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조직 체계가 없었으면 이게 어떻게 승전을 거뒀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그 최순실 사태도 최순실이라고 하는 영웅 호골만 조사할 게 아니고 그 밑에 온갖 나쁜 짓을 한 악마의 영웅들도 다 찾아내야 돼. 조직과 시스템을. 그러면 다 근본적으로. 찾아내야 돼.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죠. 일단 헛발 뒤집어 헛발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 아우 쪽팔려. 어떻게 진짜. 세상에 모택동이가 옛날에 그랬잖아.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예. 이놈의 권력은 호빠에서 나왔으니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본 태어나서 처음 기록 중에 아예 이런 대놓고 중앙 언론에 호빠란 얘기 나온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진짜. 아우 이거는 원래 평상시 하면요. 이건 막말로 찍히는 발언이에요. 호빠. 예. 그렇죠. 예. 그죠. 그 발언했다는 것만으로. 비속어지 비속어. 예. 호빠가 뭐해? 얘기도 하지 말자.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게 그냥 대관절, 그냥 일간지에 막. 아주 이제 공식 용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소문으로만 나와도 창피할 얘기인데 세상에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으니.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야. 거기서 마담으로 있던 애가 국가 30cm 같은 서류문서를 놓고 아니, 그걸 검토하고 있었대니. 그것뿐입니까? 또 조카가 이모한테 소개시켜줘가지고 지네 둘이 같이 놀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원래 아 진짜 거의가 없어서 그 최순득 씨 딸이 고영태를 먼저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아,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걔가요. 네. 장윤진이가. 대학교 1학년 때 네. 가출은 아니고 그때부터 헛발 드나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장윤진이. 그때 거기서 고영태를 알았고 그리고 그거를 자기 이모한테 소개시켜줬고 어쨌든 소개시켜줬는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같은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모.
근데 다니는데, 야, 이거 호떡집, 호떡집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원래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아. 호떡집. 호떡집에 괜찮은 물건 하나 들어왔대. 예, 그러니까 여기 진짜 여기, 가격도 착하고, 진짜 여기 가격도 착하고. AS 끝내줘, 여기. 요즘 강남에서 제일 핫한 데야. 그래? 그럼 가보자. 한번 가보자. 그래. 가갖고 따다닥. 썸을 탄 거지. 아우, 진짜 얘기를 하면서도 진짜 쪽팔려. 아우.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예. 최순실 딸도 이미 아주 그러니까. 이른 시점에 놀고 뭐 그럼 고등학교 때 뭐 자기 페이스북에 그리고 우리 지난 전국에서 나왔지만 남자친구하고 놀러 가면 그 엄마가 같이 간대잖아요. 보디가드 붙여서. 보디가드 붙여갖고. 엄마 나 이번에 그 남자친구하고 제주도 뭐 2박 3일, 하러 가. 아니, 그러니까 그럼 엄마가 보디가드 붙이고 자기가 같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딸도 그 주변 고등학교 축제할 때 예. 옷을 그렇게 야하게 입고 가서 놀아서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그런 얘기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지들 망가진 몰가치적인 삶을 살라 이거야. 근데 왜 이게 국가 정책도 아니고 대통령 정책에 관여해갖고. 사회적 고민이 되고. 참. 그러니까 내가 지지난주에요. 고용태를 잘 아는 애하고 예. 고용태를 얘가 몇 년 전에 행방불명이 됐대요. 고용태가요? 그러면 미래재단 K스포츠 재단 하면서 완전 잠수를 타버린 거야 이 바닥에서는. 예. 근데 벼랑안에 사진이 딱 나오고 고용태 이름이 뚝 나오는데 저 XX가 왜 우와 많이 컸네. 저 지금 어디 마담 안 하냐? 예. 야, 진짜 황당했겠다, 그 사람. 진짜 황당했다는 거예요. 얘도 가수예요 가수. 그러니까 이쪽 화류계에서 잘 나가는 애야. 그러니까 뭐 자기가 그런 데 가서 노는 게 아니고 이제 왜냐면 유명 가수들하고 놀고 싶어 하잖아요. 예? 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강남의 화류계에 잘 나가는 이 큰 손들은 너 가수들 불러갖고 뭐 술 한잔 먹고 노래 부르고 이러는 게 자기들 잘할 거리거든. 가오 아니에요? 가오로 세우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얘들 다 가봤거든 그런 데들을. 좀 뭐 아는 누님이 야 어디 호빠에서 부른다고 오늘 한번 가봐. 나 그런데 싫은데 야 다음에 그러니까 너 음반 판낼 때 또 이거 스파내줄 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마지못해 갖고 술 한잔 얻어먹고 노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알았던 거야. 절친 후배로. 그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이 가수 얘기만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가수예요. TV에 나오는데 깜짝 놀랐대. 야, 쟤 뭐 한다냐, 저게? 와. 진짜 놀랐어. 깜짝 놀랐대, 깜짝. 그걸, 김좌진 장군의 승전 앞에서 지금. 아니,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운 이 나라를 진짜 이거 생각하면 다 찢어 죽이고 싶지. 그러니까. 아우씨. 그러니까 도처에 지금 너무 이게 심각한 기운이 있으니까 참 역사 얘기를 해나간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역사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어떻게 지킨 나라고 어떻게 만들어 놓은 나라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멈칫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런 나라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깜빡 있거든. 그런데 이런 고생을 하면서 희생을 하면서 만들어 온 나라 아니야. 그러니까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그게 올바른 일이었기 때문에 싸워오신 분들을 토벌하려고 사관학교를 자원해서 들어간 놈의 딸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18년 동안은 그냥 무당의 기운을 받아서 진짜 이게 나라가 진짜 이게 뭐야. 아니 그리고 무슨 국정교과서에도 최순실 쪽이 또 연결돼 있다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고대사를 강조하려고 자꾸 했던 이유도 뭐 최순실하고 관련이 그렇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네. 샤머니즘 아니에요 고대사 자체가. 응? 진짜. 하여튼 그 연애주 얘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요. 예. 마무리에서 좀 중요한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예. 자, 한 번 더 생각해봐요에서도 얘기했지만 역사는 실패를 먹고 잘한다라는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진보는 결코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과정상 승리가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봉오동에서 승리를 거둘 수도 있고 청산리에 승리를 거둘 수도 있지만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또 우리의 상식으로 보더라도 다 실패하고 다 무너지고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쌓여서 미래로 나아가는 어떤 과정이 결국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도 썼지만 역사는 이상주의자들만의 것이다. 그러니까 좀 어떤 이런 혼란과 답답함 속에서 숨막혀 있기보다는 더 높은 곳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 갔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야기가 갑자기 이제 마지막 이상하게 붙게 되는데요. 백두산 얘기를 하면서 그냥 마무리를 아니 할게요. 이 실패를 보고 실패를 먹으면서 실패하는 걸 알면서 그리고 어느 날은 또 되돌아보면 우리의 역사는 발전해 있다. 그 얘기가 우리 이 진가욕과 단박의 한국사의 출발점이에요. 그렇죠. 한홍구 교수한테 얘기 듣고 그럼요. 야 가자 우리 그럼. 그 앞에 어딘지 모르면 가보자 한번. 그렇죠. 그럼 우리 심영환 선생 그래서 만났고. 기가 막히게 또 그때 만났죠. 이게 우리의 태동이에요 태동.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지만 저분들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오늘 앉아가지고 어떤 역사를 얘기하고 있을지 생각해 보면 끔찍하잖아요. 응? 저런 분들의 희생과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한테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 자랑스러운 민족혼이 있다라는 걸 여기서 얘기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다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럼요. 만약에 저때 박정희 같은 놈들만 있었다. 그럼- 응? 그럼 우리가 그러면은 역사 이 팟캐스트 이렇게 시작해요. 하이 곤방와. 얘기할 것도 없는 거야. 무조건 센 놈한테 붙어가지고 그럼요. 약자 위에 군림하는 것만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자 이 얘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응. 근데 제가 아까 보기에는 난 그 최강욱 변호사가 얘기할 때 그게 얼핏 그럴싸한 것 같았는데 지금 다시 반추해 보면 역사는 가치 없는 열성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소수의 가치 있는 우성이 도전하는 게 역사예요. 그리고 결국은 되돌아보면 그 우성이 소수이고 죽어갔지만 이들이 역사를 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후대 인정받는. 어? 그러니까 역사가는 예. 개인의 인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상주의자들의 헌신을 기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 온 게 한국 역사학인데 왜 어느 날 권력의 힘을 등에 업고 몇몇 변절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중심이 된 역사책을 쓰라고 하면서 국정교과서. 11월 28일 날 인터넷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국정교과서 없었으면 심영환 선생님 지금보다 수입 10배예요. 국정교과서 흥분해갖고 와갖고 수입 10분의 1로 줄고 거짓말이 아니다. 아, 진짜 그건. 집에 가면 마누라가 노려보고 있고 애들이 아빠 밥 줘. 아이, 뭔 소리예요, 지금 또. 만주에 가서 쌀이라도 갖다 줘.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 아우, 땀나. 그래서 1월 달에 만주 가는 거야? 하얼빈. 변호사를 하려고. 아빠 변홍사 우리 만주에서 선거인데 여기 아스팔트에서 변홍사라도 하자.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최순실 사태 때문에 도서시장이 가뜩이나 했는데 더 죽었어요, 지금. 아니 그 얘기 그 최변도 그 얘기 하더만 예. 완전히 도서 시장이 죽었다고. 책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아, 진짜. 아니 이런 막장들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아, 그러니까 딴 데 볼 심적 여유가 없는. 예. 아니, 그러니까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던 선생님도 오늘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지금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서. 아니, 힘든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재미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분하고. 예. 예. 지난번에 전국구 때 얘기했나요? 최변이 그 조국 교수가 예. 가면 그 커피숍에 있는 애들이 예. 우병우는 왜 안 잘른대요? 예. 최순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전 국민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는 미봉책으로 안 돼 이제. 아니, 제가 페이스북 패친인데, 지금 뭐 대학원생인가 봐요. 중국에 가 있는 친구인데, 처음으로 중국인이 오더니, 박근혜 뭐 이러면서 말을 걸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와서 몇 년째 유학을 하고 있지만, 난생 태어나 처음으로 그 중국인이 먼저 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물어보면서 말을 붙이는 게, 진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외신에서 무슨 최순실 게이트다, 박근혜 게이트다 이렇게 말해도 저 덜 쪽팔리겠어. 샤머니즘 스캔들이라고. 맞아요.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세상에. 근데 잘 보세요. 일주일 전 한 10일 전만 해도 최태민 사이비 종교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도 멈칫멈칫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최순실은 무당이고 무당에 의해서 조종된 박근혜다. 이 얘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보기에 이게 경제 11위의 대국 맞아? 한류를 선도하는 그럼 저 한류의 뿌리는 무당이었어? 무슨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정권에서 나올 법한 그렇지 않아요? 샤머니즘 스캔들이라 그래요? 네. 이게 뭐냐고 이게 정말로. 맞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었구나. 왜요? 아, 창피한데 네. 어디서 댓글이 올라왔는데 최순실은 샤머니즘이 아니라 호빠에 가서 쏴만이 좀. 뭔 얘기인지 다 알 거 아니야, 들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그런 여인의 지배를 받은 대통령인데 이게 내려와야지 이게 진짜. 그러니까. 아니 이제 공중파 방송에서 내려오라 그래도 아무도 제지를 못 걸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 뭐 하야나 탄핵이란 말을 편안하게 이제 다 하잖아요. 예. 그거 안 했던 민주당이 역풍 맞아 이제. 거기도 뭐 지금 뭐 계속 뭐 하는 거지 않나요? 이건 뭐래요, 씨. 하여튼 그렇고요. 백두산 얘기 내가 민주당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진짜 열받는 게 그때 우리 밤에 같이 그 지난주 네. 식사하면서 안민석 의원하고 했을 네. 때 저거를 그 받으라 그랬잖아요. 뭐요? 최순실 그 대책위원회 예, 위원장 위원장. 해라. 예, 예. 그래서 묻길래 야 그거 해라 지금. 아 근데 형 특위위원장 이게 그 뭐 임신대 그래서 하라 그랬고 받았어요. 하겠다고. 어떻게 됐어요? 며칠 전에 그 또 뉴스가 연락이 안 나오더라고. 며칠 전에 또 연락이 왔고 네. 4선 의원도로 간사를 하래요. 위원장은 누가 하고요? 대표가 하고? 이석현과 어. 재선의 전해철. 아, 전해철 최고위원하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국회에서 최고위원인데 선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디 초선을 갖다 간사시키든지 최순실 사건으로 제일 열심히 싸운 안민석 의원한테 그 내가 이걸 보면서 진짜 문재인 이 후보는 훌륭하지만 이 주위에 있는 이 친문이라고 하는 이 인간들 정신 상태에 대해서 그거야 친문이 그랬겠나요? 뭐 대표랑 최고위원들이 그랬겠지. 광빨은 자기들이 내겠다는 거잖아. 지들 하나도 모르면서 글쎄. 무슨 사건인지 네. 2014년서부터 이미 2년 동안 이걸 파갖고 왔던 의원한테 간사를 하라고. 근데 그거는 뭐 세월호 때 저기 정부 여당 하는 짓과 똑같네. 나 사건 터지니까 현장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가서 그 노란 옷 사진 입고 찍고. 가고. 똑같은 거죠. 이석현 의원이 이걸 뭘 알아? 전해철 의원이 뭘 알아? 전해철 의원은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언론 세월호로부터 탈피하려고 예. 피해 다니기만 했었는데 예. 내가 이 얘기하는데 뭐 친문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댓글 다는 취하고 다 그냥 죽여버린다. 삐. 아니 열 안 받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황당하네. 저는 그게 왜 발표가 안 되나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연이 있었구만. 간사를 하라고. 이거 전국구에서 얘기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요 여기서 얘기해 전국에서 또 해 계속 열 받으면. 아니 혹시나 또 중요한 얘기인데 중요한 이게 좀 얘기죠. 더 적게 들으니까. 이제 아니 조금 더 그 확장된 다음에 사건을 더 키워서 전국에서 더 키우고. 아 여기 디딤돌. 아니 이제 그 도울 선생님 나왔으니까 도울 선생한테 얘기하면 또 도울 선생님이 옛날에 안민석 의원한테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그 EBS 출연 정지되고 그럴 때. 끊었을 때. 아. 그때 내가 안민석 의원하고 이상민 의원하고 그래갖고 그때 그 안민석 의원 해서 이제 안민석 의원이 딱 해갖고 그걸 정상으로 돌려시켰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이제 도울 선생님도 그 얘기하니까 흥분하더라고. 네. 하여튼 역사적으로는 예. 민중의 힘이 강력해져서 야당한테 그 힘으로 결국 무너뜨리는 거지. 예. 야당이 뭐 받아서 뭘 하는 거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모여서 유권자 단일화 운동을 하는 체인지 코리아 .net 또 만들고 있어요 지금. 11월에 이제 이달에 띄어. 국민이 모여서 후보도 단일화시키고 세상을 바꾸자 대한민국. 정봉주가 하면 됩니다. 네. 그거 하고요. 하여튼 하야를 원하신다면 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가 요랑쟁 때인데 예. 제 초등학생 때였는데 아주 기억이 나는 건 매일매일 제가 동대문구 살았는데 그냥 매일매일이 그 최루탄 냄새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꾸준히 몇 달간 2달이고 이렇게 누적이 되니까 사실은 그때 역사를 좀 바꾼 거예요. 예, 일어나는 사실은.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시민의 힘이 야당이든 지도자든 이끌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백두산 얘기를 끝으로 정리하시죠. 예, 그렇게 얘기가 다 갔다가 갑자기 백두산 찾아가자 12,000보 그건가 이게? 그러니까 백두산을 우리가 민족의 영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백두산이 12,000봉이라는 것도 간만에 처음 들었네. 아주 막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금강산이 맞아. 백두산이다. 모두 전화하려고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넘어갔는데 그쵸? 아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보이구나. 백두산 봉이 하나 먹자. 백두산은 백두산으로 찾아가자 이런 건 있었어요. 그래요? 이걸 멋있지. 한라에서 백두로 그 노래도 있었죠. 여튼 그 12,000번 금강산이고요. 한삭이 웃어 이제.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연변 갔었을 때 백두산 가서 애국가 부르고 막 광해에서 부르면서 울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정서라는 게 있으니까. 큰 사람은 어떻게 웃어? 울어? 엉엉 울지 뭐.
뭔 상관이에요 그게. 그때 이종걸 울 때 보니까 잘 울던데. 이종걸이요? 필리버스터 끝날 때 왜 울었잖아요, 거기 서서. 서서? 어. 그 울었고 또 그때 한번 검색 순위 올라간대. 글쎄. 키 큰 사람이잖아, 거기도. 아니, 거기 키 크고 맹한 사람이고, 여기 키 크고 정상적인 사람이고. 근데 냉정히 따지면 백두산이 우리 역사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고조선 신화에 백두산이 나오는 것도 아니죠. 주몽이 백두산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죠. 고려나 신라 때는 우리 땅이 아니었고. 우리 땅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백두산이 약간 이상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영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냉정히 따지면 이게 영산일 이유가 없는 산. 왜 그럴까? 지금 그 얘기를 사실은 어떻게 하나의 신화인데 한번 건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예. 언하드한 버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왜냐? 이 백두산을 민족의 영산으로 만든 사람들은 놀랍게도 최순실이에요? 타이밍 기가 막힌다. 춘원 이광수와 육당 최남선이에요. 아. 100년 전에 이들이 아직은 꽤 건전한 민족주의자일 때 뭔가 우리 민족의 새로운 방향성과 상징을 찾는 하나 거지. 심벌을 만들어야 되겠다. 심벌을 만들어야 된다. 기획된 작품인 거죠. 기획된 작품. 근데 실제로 이 둘이 각각 백두산 여행을 떠나는데 예. 산이 가보니까 저도 이제 가봤지만 낮게 단계적으로 한참 올라가잖아요. 예. 깊고 길을 잘못 잃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천지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바로 길을 약간 통해서 그러니까 천지 바로 앞으로 가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이 산이 기가 막혀요.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요걸 이제 어떤 새로 우리 민족의 아이콘을 만들자. 아이콘. 예, 기획된 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금강산이었죠.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말할 때도 금강산이고. 그러니까 내가 금강산 찾아오자 1만 2천 보면 저희 그냥 나오다 보니까 이게 툭 튀어나오네. 응? 그때는 금강산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중국에서도 항상 한국에 동방에 가면 금강산이라는 아주 멋진 산이 있다 이런 거였고 선비들이 뭐 시를 짓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남긴 것도 주로 금강산이고 그게 또 그런 얘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또 금강산이. 그러니까 그때는 또 설악산은 아무 저기가 뜨지 않은 산이었는데 이게 갈라지는 분단돼서 그렇죠. 중간산을 예. 못 가니까 설악산이 뜬 그러니까. 거고. 그런 네. 설악산의 일부분이 금강산의 일부가 또 설악산이라는 그런 주장하는 셈이죠. 사람들도 예. 있잖아요. 울산바위 이 설화 얘기도 뭐 하고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건데 근데 백두산의 문제는 중요한 건 바뀌기를 떠나서 사실 우리 역사에서 백두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나온 적이 없는 거죠. 뭐 이광수, 최남선. 예, 그러니까 뭐 대주영이 동모산에서 건국을 했지. 뭐 그게 뭐 백두산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또 저는 그 일대를 가봐서 알지만 거기가 무슨 도읍을 하고 이러는 땅도 아니에요. 예. 그건 너무 황량한 데고. 예, 너무 거칠고 사실 태권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민족의 무술이라고 얘기하지만 태권도는 사실 이제 이게 어떤 그 카라테하고 좀 결합이 되면서 나왔던 현대적인 대한민국의 무술이고 옛날 것도 보면 수바키,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라든지 씨름 이런 게 또 태권하고는 또 관계가 없어요? 태권은 오래되긴 했지만 태권이 무사들의 무술은 또 그러니까 주류는 아니었고 실제로 지금 태권 전수자들이 하는 거 보면 춤처럼 하잖아요. 태권은. 예. 그렇게 싸울 태권도 같이 수가 안 하고.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전장에서. 아니, 술 먹고 싸우면 그렇게 되잖아요. 태권에서 그 옛날에 성룡이 주연한 취건이 그쪽에서 네. 영 나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구려 벽화를 보면 수박 키나 이제 씨름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 고려건 계속 나와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그것도 수박치기. 아니요. 그러니까 수박키는 손을 이렇게 뭐라지 이렇게 손바닥 펴서 쉽게 얘기하면 당수. 당수 같은 거 예, 그런 식으로. 씨름은 이제 지금처럼 이런 게 아니라 보다 이렇게 맺히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씨름의 기원이 어원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난 너 씨름. 진짜 싫다. 좀 학술적인 얘기하고 있는데. 야. 아니 그래서 싫으니까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 고급진 이야기. 예? 진짜. 아 근데 나도 이 얘기를 하고 나도 맥이 쭉 빠지네. 그렇죠. 좀 이번 건 좀 그래요. 에이. 안 재밌었어 근데. 네. 좋은 사람을 넘어뜨려 싫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지. 머리 아파. 그 옛날에 판소리나 탈춤, 특히 탈춤은 네. 그 옛날 운동권 때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더라고. 민중 예술인 것처럼 예, 얘기했는데. 그래서 상징적인 대학로에서 뭐 다 모여서. 근데 탈춤이나 판소리 같은 거 따지면 조선 후기 중인들의 문화. 예.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양반 비꼬기 위해서 대놓고 못 싸우니까 이런 것들이었죠. 진짜 이 민중들 아주 이 백성들은 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런 풍자도 할 시간도 없었을 것 같아 느낌이. 그렇죠. 기케야 뭐 꽹과리나 쳤겠지. 예. 그지? 그렇죠. 그냥 추수하고 나서 이제. 막걸리 한 잔 먹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기를 아무리 따져봤자 예. 이게 길어봤자 100년. 아. 진짜 길었지 그게 200년. 전통 문화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전통 문화라고 우리가 보통 믿는 거는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 우리 역사의 과정 속에서 사실은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강조한 역사가 또 그렇게 그렇죠. 오래된 게 아니니까.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면 역사를 좀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그냥 한번 곁들여 봤습니다. 워낙 그 무장투쟁하면 백두산 이런 얘기 많이 나와서.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 독립운동. 순실이 누나가 제일 싫어하는 독립운동. 자, 진짜 역사, 가짜 역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